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최근 투자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대화의 주요 화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했다가 나만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으로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앉거나 또 중독으로까지 이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고 올바른 투자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형재 SK증권 투자자산운용담당 차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이제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열풍이라는 얘기도 많고 심지어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많이 하는 거. 옛날에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잘 아는 누군가가 이제 하는 어떤 전문가가 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많이 해서 확실하게 열풍이긴 열풍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보는 시각과 또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보는 시각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5월 28일 발표한 그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자 수만 4월 말 기준으로 581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그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3월 달에는 뭐 111만 명, 지난달 4월 달에는 200만 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네. 수치적으로나 네. 뭐 피부로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뭐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과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5조 원 가량 일일 거래량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도 되고 있고 그리고 변동폭도 뭐 작게는 10%, 뭐 크게는 300%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뭐 코인 종목들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심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중독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안정된 시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래서 좀 이게 좀 뭔가 너무 과대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불안하게 네, 지켜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좀 여쭤봤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좀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식 가상화폐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확실히 좀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그리고 뭐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 뭐 강원랜드가 됐건 네. 가상화폐 시장이 됐건 주식시장이 됐건 그 안에는 투자와 투기와 도박과 중독이 다 상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가상화폐가 됐던 주식시장이 됐던 원칙이 있는 그런 건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뭐 좀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잘 드는 식칼이 있는데 네. 이 식칼이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식칼은 식칼일 뿐인데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도구로서의 그 칼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똑같이 투자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투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고 또 투자를 도박 형태로 하시는 분들께는 또 도박 폐해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또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도 이제 충분히 도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군요.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과 가상화폐, 열풍,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 뭐 부정적인 작용 이런 것도 얘기해 나눠볼 텐데요.
일단 주식과 가상화폐가 뭔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은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네네네. 것인데 일단 우선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권 하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라는 그 국내 유일의 기관에서만 관장이 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모든 주식의 가격은 통일된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뭐 서울에서건 제주도에서건 모두 같은 가치를 실시간으로 똑같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기업이 주식을 상장할 때도 그 엄격한 검증과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며 또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네. 수준이 미달된다면은 상장 폐지도 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근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5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면은 새로운 코인을 누구나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뭐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시장은 무분별한 지금 코인이 나오고 굉장히 과열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처럼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하는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예, 주식처럼.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간 그 현재 수십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거래소마다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같은 그거라도요, 코인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식시장은 그 주말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가 되는데 반면 가상화폐는 24시간 뭐 365일 거래가 계속됩니다. 네. 또한 그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상한가 위로 플러스 30%, 하한가 마이너스 30% 이런 그런 일일 가격 제한폭이 있고요. 또 매매 한 종목이 한 회사가 그 장중에 10% 이상 급등락이 있을 경우에는 2분간 거래가 정지가 되는 뭐 정적 VI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주가 지수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에는 30분간 매매가 중단되는 그 서킷 브레이커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그런 시장 보호 장치가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가상화폐 시장은 그 가격 제한이나 시장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는 기업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어떤 가치를 판단해서 네. 그게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그렇게 네. 하는 건데, 네. 그럼 가상화폐는 그 등락이 어떤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그 주식과 가상화폐의 차이점 하나는 내재 가치의 유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란 실체가 있고 네. 이 기업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실적을 내고 또 뭐 이렇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동종 업종 내에서도 이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런 걸 좀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그런 내재 가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모이면 오르고 그렇죠. 갑자기 빠지면 그냥 내려가고.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이제 올라가는 거고. 네네. 근데 그 이유가 그런 논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언제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 주식 하는 사람도 많이 지금 늘었고 가상화폐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겠지만 얼마나 좀 늘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증권회사 계시니까 그 피부로 좀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인지 좀 예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수치적으로 늘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제가 이제 네. 증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작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 3월, 4월, 5월부터 해가지고 그때가 주식시장이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주가 지수가. 네. 그 이후로 이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네.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를 뭐 정확히 수치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관심도라든지 또 거래 대금도 최근 뭐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과열되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거래 대금 자체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분석을 하세요? 그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입니다. 작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네네. 각국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현금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러면서
그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그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과거 저점 대비 작년 그 3월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 뉴스에서 보면은 예. 2030 세대 얘기를 네.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030 세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에 네.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네. 실제로 그 수치가 많이 늘어났나요?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많이 늘어났고요. 그 주변에서 뭐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네네네. 이런 걸 보셔도 관련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SNS라든지 이쪽으로 보더라도 주식과 관련된 또 혹은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관심도는 상당히 늘어난 상태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2030 세대가 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도 이제 여기 네. 패널로 참석하면서 네네. 얼마나 늘었을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확인해 보니까 네. 신규 가입자가 한 250만 명 정도 1분기에만 그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가량이 203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늘어나는 사람 중에 네네. 3분의 2가 2030. 250만 명 중에서 네. 3분의 2가 2030 세대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투자 예치금 증가율을 또 봤더니 네. 20대가 154% 증가했고 30대가 126%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세대보다 현격히 높게 이제 예치금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돈을 끌어다 거기다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30 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증가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 격차가 상당히 커져버려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마지막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가상화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MZ 세대의 특징이 좀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MZ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MZ 세대는 뭔가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세대 그래서 2030 세대를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MZ 세대들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럼 그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특징이 직장 일을 열심히 해서 기성세대들은 직장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성취를 하는 것을 큰 가치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세대들은 그렇게 직장 일을 열심히 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질이 나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조기에 내가 빠르게 은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MZ 세대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에 은퇴를 하려면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은퇴를 하려면 빠르게 내가 뭔가 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한 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부동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월급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테니 지금 획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처음 이제 도입부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대다수가 다 주식도 하고 가상화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닌가. 나만 자산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심리적 형상도 하나로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괜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네. 주변에서 다 하고 있으면 나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뛰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면 수익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갑자기 뭐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몇 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뭐 했지 막 이런 후회감이나 이렇게 나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테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기회를 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달려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030 세대 투자 열풍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열풍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저는 뭐 네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문제지만은 네네.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 상승은 좀 더디고 또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돈을 번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게 된 2030 세대가 그 노동 활동을 통한 구애 창출에 대해서는 크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자산이 많지 않은 2030 세대가 부동산 투자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가상화폐 또 주식 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리기 시작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또 기대 심리, 뭐 포모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원인도 당연히 많은데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선택지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대들이. 그래서 생존을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은 참 저도 사실 아직까지 2030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일각에서는 개인의 뭐 이렇게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런 대세가 그렇다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투자는 자유고 권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거품같이 이렇게 많이 확 몰리면 그만큼 이제 불안하고 우려의 그런 시각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좀 어떤 부작용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네. 중독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이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뭐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이런 투자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독 문제가 발생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4년간 4,60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2018년도에 870여 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1,0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1,700여 명, 그래서 점차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4월까지 그 이용자들만 봤을 때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4월까지만 했는데. 4월까지만 해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추이를 보면 올해는 한 3,000명 정도는 이 투자 관련 플랫폼 이용을 해서 그 플랫폼에서 중독돼서 여러 가지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 센터 오시는 분만이 다는 아닐 거니까요. 네네. 매우 극히 일부의 분들만 저희 센터에 오셔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걸 테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다양한 폐해, 중독의 폐해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로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꼭 요즘에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앞다투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센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서 이제 우울증이나 불면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빠르게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그럼 듭니다.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체감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매우 심각합니다. 중독과 이제 정신건강, 우울증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조금 뭐 확 늘어나면 뭐 금융시장 전체에 있어서는 좀 부작용이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예를 들자면은 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네. 이제 뭐 동학운동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개미라고도 많이 하죠. 이분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우량주 삼성전자 특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저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주가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뭐 많은 수의 그 투자자들이 네네. 이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커다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우량 가장 큰 시가총액 큰 회사에 집중 투자가 됨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조금 빠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수급 주체가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과 움직임이 있어야만 뭐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체가 네. 돼 있으면은 네. 좀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올라가더라도 탄력을 받기 어렵고 왜냐하면 조금만 오르더라도 뭐 그거를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그 회사는 우리나라 그 코스피 그 시가총액 전체에서 약 2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네.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대장주죠. 네. 시가총액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쪽에 기관이라든지 다른 수급들의 집중적으로 만약에 매도가 시작되면은 네.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요즘 그 이제 현재 그 예. 주식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이제 가상화폐 예. 시장이 많이 이렇게 좀 폭락했다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네. 뭐 가상화폐랑 주식이랑 같이 뭐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따로따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확실하게 지난해에는 주식 시장이 좀 좋은 상황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어떤지 좀. 올해는 현재는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3,100에서 200 정도 사이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년 급등장에서 처음 진입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솔직히. 작년에는 뭐 묻지마 상승을 했다, 웬만한 모든 그런 회사들이 상승을 했다 하면은 지금은 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벌써 한 3, 4개월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친 그런 투자자들이 더 짜릿한 급등을 원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많이 건너가셨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 광풍이 또 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상화폐는 네. 지금 많이 폭락이 좀 된 예. 상태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어떻게 이어질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국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의 그 트위터 하나에 이 코인 가격이 뭐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네네. 이런 게 과연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사실 있을까라는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라고 많이 쓰고 계신데 화폐라는 거는 그 사전적 의미가 안정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뭐 제가 뭐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은 7,000원이 됐다가 어느 날은 12,000원이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게 실생활에서 그 실물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갖다가 실생활에서 뭐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어디까지나 이거는 화폐라기보다는 단순한 그냥 투자 금융 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가상화폐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막연한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네. 사람 입장에서는 네. 더 뭐 이 기술이 진화하고 발전할 네. 것이다. 네. 아니면 지금 이렇게 큰 버블이 생겨났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확 꺼질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현재 지금 그 해외의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은 네. 캐나다에서는 현재 그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그 이더리움 ETF가 좀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인 미국에서도 이 ETF,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서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가상화폐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 그럼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고 네. 그러면은 길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이 호재 아니냐라고 결국은 초반에 주춤하더라도 예. 나중에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은 많이 좀 험난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화폐의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정부에서도 각국의 정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뭐 입법 활동, 입법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관리 감독을 맡을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도 있죠. 2022년도부터 해서 이제 여기서 나는 수익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뭐 22%의 세금을 떼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반발하는 게 아니 어떤 관리 감독 보호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왜 먼저 떼느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관리 감독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는 네. 거고요.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부에 주식시장은 지금 그 제도권 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뭐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면서 거기서 기회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락의 폭이 예. 이제 확실하게 좀 제도권에 들어오면 네. 좀 줄어들어서 그렇죠. 관리 감독을 받게 되고 또 뭐 기관의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확실히 지금 뭐 규제를 만들겠죠. 네. 주식시장처럼 일일 가격 제한 폭이라든지 어떤 하면 안 되고 또 상장을 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또 뭐 코인이 거래가 될 수가 있고 네. 거래소들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가장 큰 거래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0개에서 뭐 200개 정도의 그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만. 그런 것들도 아마 9월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커다란 어느 정도 인증을 받기 유리한 그런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그 전에 미리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서 또 안착되고 다시 또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는 네. 많이 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벌써 이미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네. 지금 이 시점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네. 뭐 소위 이제 그 100%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 뭐 몰빵 투자라고도 하죠. 예, 그런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그 본인의 그 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분만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 100%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단기에 그런 대박을 노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자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뭐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는 이거는 화폐로 보지 않는다. 예. 그냥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해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기도 했는데 네. 없어질 확률까지는 없는 거죠? 이미 벌써 대세가 됐으니까. 그렇죠. 함부로 네네. 를 함부로 이제 뭐 없애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뭐 이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또 그 이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저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시기는 약간 늦은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 정말 그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규제가 생기고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절차를 또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향후 이제 제도권에 들어올 때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주식에서도 어떤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 그 업종 내에서도 결국엔 대장주라든지 이등주라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 개 회사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난립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여러 많은 그런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의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도태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사실 네.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모든 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구조잖아요.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보고 한두 사람만 이득을 보는 그게 그런 구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을 본 사람보다 손해를 본 사람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상담도 지금 많이 오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2030 세대가 아까 많이 늘었다고 네네. 해주셨는데 어떤 좀 피해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왜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볼까? 네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기에 사활을 건 거죠. 우리 그 2030 세대들이.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 영끌. 네, 영끌, 비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는 걸 다 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죠. 네. 그런데 이게 투자 형태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곳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알아보고 뭐 문제는 없는지 내가 투자하는 투자처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뭐 아니면 도식의 투자 즉 이제 뭐 투기 혹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손실을 일부 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오면 다행일 텐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독이라는 개념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한번 피해를 보고 그러면 그 피해 본 손실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다시 더 큰 이제 돈들을 막 최대한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힘들게 마련해서 어떤 영끌이든 뭐 비투든 해가지고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어쨌든 빚을 또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 내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이게 막 반토막이 나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또 돈을 빌려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원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그렇죠. 근데 이 추격 매수의 심리를 보면 도박자들의 심리하고 매우 비슷해요. 예, 도박자들이 또 자기 손실금을 원금을 회복하려고 도박 금액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은 눈덩이처럼 뭐 불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좀 중독의 관점에서 좀 보면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투자액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네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투자액을 되찾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중독에서 말하는 내성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성이라는 건 처음에 얻었던 자극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봤을 때는 뭐 10% 올라도 10만 원일 텐데 1000만 원을 넘으면 10% 오르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자극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내가 돈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독되었기 때문에 내성이라는 게 발달해서 내 자극을 점점 큰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자꾸 끌어다 쓰는 그러한 형국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금단 증상이 뭐 알코올이나 담배나 이런 물질 중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행위 중독, 지금 이야기하는 투자에 중독됐다 혹은 뭐 도박에 중독됐다 이런 쪽에서도 역시 금단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다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또 금방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빼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못 빼는 늘 거. 그런 게 있는 거야. 내가 빼면 오를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 하면은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울한 감정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거에서 나오는 금단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이 매매에 중독되는 이유, 크게 보면 그 자극에 계속 중독되고 있다.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는 그런 장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게 되게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 매력적인 것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습관화되고 즉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의 굴레에서 뭐 금단이나 내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안 좋은 서클을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증권
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중독이 돼야 일을 잘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사실 네네. 뭐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이 뭐. 직접 투자하면 안 되나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는 가능한데 이러나 예. 좀 규제가 있습니다. 뭐 한도라든지 횟수라든지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해야 또 이 경험을 해야 또 잘 또 상담도 해주고 또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그 규제나 뭐 그 금액 한도라든지 횟수에 제한을 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결국에는 자기 주식만 보게 되니까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식에는 좀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이제 옆에서 코칭해드리고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 말씀하신 중독과 관련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아까 말씀하신 위험을 나도 조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위험을 네. 인지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네. 결국에는 자기 돈을 뭐 저희 뭐 증권사 업계 내에서 자기 돈을 까먹어 봐야 결국에는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이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잃을 수가 있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도박, 중독 같은 여기서 좀 더 돈을 더 집어넣는다던가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항상 싸워야 되거든요. 네.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할 땐 손절해야 되고 물을 탈 수 있다고 충분히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확신이 섰을 때만 그런 걸 이제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또 이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종목에 요즘 오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결국에는 잃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칙을 지킨다. 이게 예. 사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인데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네, 하고. 차장님 말씀이 네네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중독이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합니다. 네. 중독에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막 하고 싶어 미치겠는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막 불편감도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갈망이라고 하고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통제력의 상실,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장님은 이제 조절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손절도 하고 어느 시점에는 더 이제 투자도 하고 이게 조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중독이 아니신 거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를 경험하시는 많은 분들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노 베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내가 막 손실이 한 30% 40% 나요.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끌어다가 또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또 투자라는 명목으로. 네. 그러면 손실액은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걸 두 번째 특징으로 하고 마지막 특징은 결과가 안 좋았어요. 뭐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뭐 이제 투자 실패가 꼭 금전적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늘었냐?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 혹은 주식 투자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를 해서 금전적 손실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 불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럼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경험 삼아서 이제 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네네. 중독이 되면 그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끌어다가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은 결국에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굴레에 들어갔다. 그리고 늪에 쭉 빨려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예를 들어 상담 같은 것도 하시나요? 투자 상담 같은 것도? 투자 상담을 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거기서는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네네네. 본인의 기본적인 뭐 투자, 그 성향이 다 있어요. 네. 공격 투자형이라든지 뭐 위험 중립형이라든지 뭐 안정형이라든지 이런 투자 성향들이 다 있는데 한번 정해진 성향은 사실 본인들도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전혀 굉장히 그 차분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투자 성향은 또 공격적이신 분들도 많고. 아, 그렇죠. 예, 뭐 레버리지를 뭐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될까 싶은 거를 저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저렇게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예,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격 특성이라고 방금 얘기하신 성격 특성이 있는데 중독에 많이 이렇게 심취하시고 중독에 취약하신 분들은 자극 추구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제 경쟁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약한 타입이 있군요. 그렇죠. 성격 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자극을 만났을 때 그 자극이 도박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극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자극을 계속 쫓아가는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상담하러 오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치료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네, 제가 이제 네. 어떻게 상담해 주시나요? 내담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네. 이 문제 해결될까요? 치료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치료가 안 되는데 이런 센터 세워놓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한다고 하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거.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매우 질척질척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끈끈하고 이걸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뿌리를 뽑겠다라는 그러한 결연한 마음, 절실함, 절박함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만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오시면은 수면으로 떠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경제적 문제라든가 가정 불화라든가 뭐 대인 관계라든가 직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오신 분들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 본질 중독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그냥 그만두세요. 아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 이걸 내가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그냥 그 뭐 나쁜 걸 안 하니까 좋은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이 중독 대상이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신랄 같은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로 1억을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면 그 1억을 내가 가상화폐를 딱 중지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내가 현실의 세계에서 이 돈을 1억을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가상화폐장에서는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하루에도 30~40%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겠다 하고 이 치료 장면에 와서 그것을 안 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주 수월하고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견뎌야 이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과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센터에는 있나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좀 뭐 이렇게 힘들었는데 새로운 삶을 산 그런 분의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회복률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몇 프로나 회복하시냐, 네. 센터에 와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8%에서 12% 사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회복자들이. 이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한두 분 정도는. 네, 그렇죠.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중독 문제에서 한두 명이 회복된다는 것도 매우 큰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보통 어디에 몰려 있냐면 저희 프로그램을 끝까지 다 이수하신 분들에 몰려 있어요. 센터에 와도 처음에 한두 번 오시고 안 오신 분들이 상당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이용하시고 저희가 이제 또 추후 관리라고 해서 1년간 팔로우업을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다 마치시는 분들은 회복률이 급격히 올라가죠. 그래서
치료센터를 잘 이용하신 분들은 끝까지 이용하신 분들에서는 한 65% 정도는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실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렇죠. 그거를 그 센터에 찾아가서 저를 좀 제가 고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몇백만 명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사실 전국으로 합쳐서 1,000명, 몇천 명 정도 되는 거니까. 네네. 사실 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 정말 물질적인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이제 중독인지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인지를 알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거나 뭐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네네. 분들도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기가 없어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거는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방송에서? 네. 일단은 이제 중독이 이제 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중독 문제는 사실은 의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지로 이게 될 거였으면 중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요. 돈이 있고 가상화폐 관련한 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투자 욕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걸 누를 수 있는 의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지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이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필요한 거죠. 다른 측면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지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거, 첫 번째 인식하는 게 중요할 테고, 그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추천드리는 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재정권을 넘기셔라. 그래서 관리를 받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네네,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실천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이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투자해서 큰 손실이 나신 분들은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손실을 나서 이것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야 라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줘.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계속 손실이 나니까 그걸 메꾸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 알리고 이걸 좀 해결하고 뭐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상화폐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제 뭔가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문제가 정말 더 심각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중독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투자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기준은 정해놓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자 하고 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 아무래도 이게 너무 피해가 예를 들면 정말 크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가 크면 그게 다시 이거를 기사회생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몇 천만 원이 갑자기 손해를 보면 평생에 끌고 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올바른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네. 투자, 투기, 뭐 도박, 중독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지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먼저 이게 충분한 학습과 그다음에 이로 인한 확신이 있고, 하지만 제어를 할 수 있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네네. 하지만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학습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제어,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건 투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투기해서 한방 욕심을 더 얹어버리게 되면 그건 네. 도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다 더 나의 일상이 이 투자 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짜증나는 일과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 단계는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그냥 저는 우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편한 투자. 예.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유 있는 금액으로만 또 여유 있게 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량한 회사에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일단 저는 마음 편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 본업이나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고 또 시험에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듣는 분들 중에서는 예.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예.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네. 단기에 큰 욕심을 내신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기 투자를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언해 네. 줄 거 있나요? 뭐 사실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투자는 내 인생에서 일부분일 뿐인데 그게 아니라 인생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사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계속 드린 말씀은 뭐 단기 욕심을 다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투자를 중요할 내 것 인생의 같습니다. 일부로 생각을 해야 예, 된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전부가 되고 네. 그게 난지 이게 투자인지 헷갈릴 때가 오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B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내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유 있는 금액으로만 하라는 말씀이 결국엔 그거거든요. 네네. 빚을 내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만약에 뭐 투자했던 그 금액이 좀 빠지더라도 평가금이 빠지더라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뭐 대출 받으신다고 하면 만기가 있을 것이고 이자가 있을 것이고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불안하고요. 그러면 네. 원래 본업이나 학업도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오늘 뭐 일단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마음이 편한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말씀이나 정리 말씀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저희 세종 충북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네네. 이제 도박 문제니까 다 도박 문제로만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용자 중에 13%는 이런 투자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생겼는데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센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는 그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이렇게 1336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36. 네네. 네. 네. 네, 최근에 이제 저금리 기조와 현금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그 기대 수익을 위한 그런 투자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적인 투자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또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얻은 그런 작은 성공들이 누적이 되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 충북센터장 그리고 조형재 SK증권 투자자산운용 담당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 공방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